예, 안녕하세요. 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동산학개론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회 때 부동산학개론은 근래에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오다 하더라도 보편 타당한 문제로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나왔던 것은 한 5문제는 기존 그대로 나왔는데요. 한 5문제 정도는 이제 기존 문제에 좀 많이 좀 생각하게 만들도록 유형을 좀 틀었던 그러한 상황이고, 난이도를 좀 높였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고생하셨고, 그래서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를 계속 잡고 계셨던 분은 민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법부터 푸신 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했을 것 같은데요. 민법이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쨌든 좀 어려우신 28회 때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푸시고 합격하신 분한테는 축하를 드리고요. 조금 이제 부족하신 분은 좀 기다려 보시고요.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서 좀 합격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해설을 해드리면은 쉬운 건 쉽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번은 토지 용어 중에 매번 나오는 문제가 그대로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죠. 5번은 빈지가 아니라 이제 퍼락지다라고 바로 얼마 전에도 나왔었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 5번이 됩니다. 제가 푸는 문제는 A형 기준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 부동산 개발의 위험 법시비라는 내용으로 하는데, 이걸 오지선다로 내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개발의 업자들이 이제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은 통제할 수 있는 위험과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인허가 절차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행정상의 인허가 절차가 계속 거절당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공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1, 2, 4, 5번이 워낙 뚜렷한 정답, 옳은 지문이라서 아마 유추해서 3번으로 체크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번은 3번이 됩니다. 3번은 그냥 토지의 특성 간단하게 나왔죠. 5번이 틀렸죠. 부중성으로 인해서 늘릴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 양을 늘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질문이 물리적 양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용도적 공급을 물어봤어요. 용도적 공급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이건 잘못됐죠.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이라고 하셨어야 됩니다. 용도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내용을 바꾸셨어야 됩니다. 3번은 정답이 5번이 됩니다. 4번은 우리나라 이제 표준산업 분류체계상의 부동산 관리업에 대한 내용을 문제를 보통 보편타당하게 전체를 냈는데, 이거는 관리업만 세부적으로 냈어요.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업이 1번, 2번에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가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5번에 아파트 관리할 때 아파트는 주거용이잖아요. 그리고 3번의 사무용 건물은 비주거용이잖아요. 그래서 1번, 5번, 2번, 3번이 세트입니다. 근데 이제 4번은 기타 부동산이에요. 근데 기타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준산업 분류체계상의 관리는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있다는 거 아시면은 문제는 이제 쉽게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은 마케팅 전략에 대한 수립으로 간단하게 나온 건데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5번이 틀렸죠. 5번 보면 가격 전략이 이제 고가 저가 전략이 있다고 봤을 때 자금 회수를 빠른 자금을 원하고, 특히 구매력이 낮은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구매력이 낮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하는데 고가 전략을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무슨 전략 해야 돼요? 저가 전략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렸습니다. 6번은 이제 공법 문제가, 작년에는 공법 문제가 유난히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렇게 작년만큼 되지는 않았고요. 6번은 공법에서 이제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법을 같이 하신 분은 쉽게 맞췄고요. 1차만 하신 분들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막판에는 이거 공부 안 하시거든요, 보통. 그래서 6번은 이제 다중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법책을 보시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법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4년째 정답으로 나왔죠. 효율적 시장에 대한 부분이 정답 체크로 돼 있어요. 7번에 1번을 보면은 그 공표된 정보군 그렇지 않은 것,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죠. 이미 부동산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 뭐냐? 그러면은 미래 정보까지 반영된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근데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틀린 걸 찾는 거니까 7번은 1번이 틀리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질문이 됐습니다. 8번은 그 정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유난히 많이 나왔는데, 그럼 거기서 기억해본 공공재 또는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부 시장 기획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이제 안 들어간 5번은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고, 그리고 니은번의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 감축 아니죠. 부의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니은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즉 옳은 걸 찾는 거에서 근데 니은이 들어간 1번도 탈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디귿에 조세는 소득재 분배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귿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럼 2번, 4번 중에 하나인데 1번이 공법에 나오는 용도지역에 대한 논리죠. 용도지역은 부의부가를 제거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적 이용,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법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목차 있죠. 목적.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을번은 맞아요. 결과적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 니은번 하나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기역, 디귿, 리을 조합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은 이제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뭐 매년 출제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은 간단한 정답 체크입니다. 그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보다 만약에 낮게 통제했다. 그러면은 공급 과잉이란 말은 공급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죠? 균형보다 낮게 통제하면 장기적으로 무슨 현상이 발생해요?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초과 수요 현상이란 말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라고 표현했던 내용을 그 표현만 바꾼 겁니다. 결과적으로 틀린 거니까 9번은 2번이다. 라고 이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10번은 토지 비축 제도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토지은행 제도죠. 공공토지 비축하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토지 비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1번, 2번, 3번, 4번은 다 토지 비축 제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5번이 틀렸죠. 왜 틀렸냐면은 그 법에 의해서 보면은 비축 토지는 지자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토지은행 역할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합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토지은행으로 정부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걸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바꾸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5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11번은 이제 그 대출의 상한에 대해서 논하는 거죠. 근데 원금 균등 상한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금 균등 상한 방법을 그 2년 전에는 이제 그 2회차 걸 물어봤는데 올해 것은 9회차하고 13회차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9회차의 상한은 원리금 상한에 물어봤죠. 그러면은 원금 균등 방식에서는 원금 상한액을 계산을 할 때 원금 상한액은 대출 받은 돈이 있죠. 대출 받은 돈 나누기 대출 기간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출 받은 돈이 지금 보신 것처럼 5억 원이죠. 근데 기간이 20년이에요. 그 원금 상한액은 이제 그 얼마냐면은 원금 균등이니까 매번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9회차 걸 계산해 보면은 원금 상한액은 2,500만 원이 됩니다. 2,500만 원. 그럼 이제 이자를 계산해야 되죠. 이자 지급액 계산하면 이자 지급은 전년도 말입니다. 생략하고 전년도 말 대출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죠. 근데 대출 잔액인데 매번 2,500만 원씩 갚죠. 근데 9회차 걸 물어봤으면은 9회차 이자를 계산하기엔 대출 잔액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9회차 대출을 계산하려면은 그 전년도까지 갚은 걸 제한 나머지 하셔야 돼. 그러면 9회차니까
8회차까지 갚았겠죠. 그럼 2,500 곱하기 8 하면은 8, 5, 48이니까 얼마죠? 2억 원을 갚았어. 그럼 잔액이 얼마 남았냐? 3억 원이 남았죠. 거기다가 이자율이 5%라 그랬어요. 그러면 1,5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9회차 때는 원리금 상환에 물어봐서 두 가지 금을 합해야 되죠. 그럼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회차 때 원리금 상환에 물어봤으면은 4천만 원에 해당되는 게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자만 13회차는 이자만 물어봤어요. 이자만. 요건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근데 13회차니까 언제까지? 12회차까지 갚았을 거야. 근데 9회차 때 이자를 계산하는 건데 13회차를 계산하면은 12회까지 갚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12회까지 계속 얼마씩? 2,500씩 갚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 갚았냐면은 이제 3억 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았냐면은 2억 가지고 하는 겁니다. 12회차까지 갚고 난 나머지 그럼 5%를 하죠. 그럼 이거는 얼마가 나와요?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회차는 원리금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정답이고 9회차는 이자만 물어봤으니까 1,00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물어봤는데요. 그 보신 것처럼 이제 그 소유자가 1번은 틀렸어요. 주택의 재산세,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재산세를 부과해서 그러면 결국 이제 공급자한테 부과한 형식이 되거든요. 그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주택가가 상승하고 1, 2번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주택 공급이 어떻다?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돼서 이거는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주택이 한 거니까 주택 수요가 이제 감소하겠죠. 주택 수요가 감소해서 주택 가격은 이제 뭐죠? 하락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보유세가 증가하니까 사람들은 그 주택을 안 살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은 하락한다. 2번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되면은 공급자가 전가시키겠죠. 임차인한테. 그리고 전가시키는 방법은 임대를 높이는 방법이야. 임대를 높이려면 공급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니까 임대료는 어떻다? 상승하게 돼요. 얼마만큼? 임차인한테 전가시킨 것만큼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1번은 수요가 감소, 가격 하락. 2번은 공급이 감소, 임대료 상승. 이렇게 하셔야지 옳은 지문이고, 그 3번은 이제 이건 취득세율이네요. 보유세가 아니라 취득세율이 낮춰지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근데 감소가 아니라 증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결효과가 있죠. 동결효과는 양도소득세를 이제 부과했을 때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주택 처분을 적극적으로 아니죠. 처분을 소극적으로 하죠. 처분을 안 하고자 하다 보니까 공급이 감소해서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이제 소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것. 이게 뭐죠? 동결 효과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5번에 보면 공급이 가격의 탄력성이 0이래.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입니다. 공급 완전 비탄 세금 다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다 부담해야 돼요. 토지에 대한 조세를 부과한 거니까 그 토지 소유자가 다 부담하는 거죠. 그게 뭐죠? 5번이죠. 5번은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된다. 그래서 이제 12번은 이제 옳은 거 5번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13번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그 중형보형에 대한 설명인데 다만 그동안에는 두 가지만 하다가 이제 여기서는 세 가지를 여쭤봤어요. 중형보형을 구하려면은 이제 그 허프 모델을 하려면은 시장 점유율을 구하는 거니까 개별 점포에 대해서 지금 어느 걸 물어봤냐? X지역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을 순서대로 나열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 구하려면 각 할인점마다 유인력을 구해야 돼요. 근데 유인력은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 마찰계수 승에 반비례하는데 마찰계수가 2로 나왔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인력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인력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에 마찰계수 2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럼 A 거를 구하면은 A의 유인력은 지금 500이죠. 크기가. 거리가 얼마냐면 5의 제곱이니까 25죠. 그럼 이건 20이 나옵니다. B를 구하면 그 시험지에는 바로 표시하셨을 거예요. 300인데 거리가 10km인데 10의 제곱이니까 100이니까 3이 나오고요. C는 이제 크기가 450인데 거리가 15km니까 15의 제곱은 225가 나옵니다. 225를 이제 나누면 유인력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거는 2가 나옵니다.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면 25가 나와요. 그럼 25 중에 어느 걸 물었냐? A를 물어봤으니까 25분의 20을 하시면 돼. 이게 몇 프로가 나오냐면 80%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유율이 얼마냐 물어보면은 80%로 하셔야 돼. 그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그 A의 월 추정 매출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1인당 월 할인점 소비객이 35만 원 나왔죠? 근데 몇 명이 있었냐면 4천 명이 있었어요. 이게 총 얼마 나오냐면 월 14억에 나옵니다. 14억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몇 %예요? 80%니까 곱하기 0.8 하면 되죠. 그럼 약 11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부터 요것만 물어봤는데 요번에는 요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냥 그 데이터 집어넣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많이 보시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맞췄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4번은 이제 매년 출제되는 지대론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걸 묶었어요. 기억하고 니은번은 당연히 맞고요. 디귿번하고 리을번은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니 디귿번하고 리을번에 대한 논리가 이제 디귿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고 그 리을이 튜넨의 위치지대설이에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서로 체인지가 됐습니다. 그 디귿 리을 틀렸으니까 확실한 건 기억하고 니은번이 맞겠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그랬으니까 14번은 기억 니은이 표시되어 있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번은 투자 타당성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파트는 계산 문제만 안 나오면 이제 무난한 문제인데 무난하게 해줬어요. 그 1번은 틀렸죠. 내부 순위는 순효과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라 순효과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틀렸고 2번은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효과를 유출 효과로 나누는 건데 지금 바뀌었죠. 지출 합계 현재 가치를 기간 수입의 합계 현재 가치로 되는데 수입하고 지출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순효과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 현재를 뺀 거니까. 4번도 논리적 안 맞죠.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인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기간 짧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단기인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효과법은 내부 순효법은 투자 판단을 하는 할인율이 다르죠. 순효과법은 요구 순위를 할인하고 내부 순효법은 내부 순위를 할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뭐 기본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16번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틀린 걸 물어봤는데 3번이 틀렸죠. 순영업소는 유효총소득에서 각종 영업의 비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용을 통해 순수하게 아니죠. 순영업소는 유효총소득에다가 영업 경비를 빼는 거죠. 여기서 각종 영업의 수입은 기타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유효총소득에서 이제 영업 경비를 공제 이렇게 하셨어야지 이게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16번은 3번 간단하게 맞췄을 것 같아요. 그리고 17번은 도시공간 구조론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겁니다. 근데 도시공간 구조론은 소득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그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든 그 동심원 이론은 소득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소득의 증가는 관계가 없다는 말은 내용상으로 안 맞고요. 그리고 이제 버제스는 도시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 이게 교통망 나왔으면은 버제스의 그 동심원 이론이 아니라 호이트의 선형 이론 이렇게 하셔야 되고 3번의 도시공간 구조는 치니까 경쟁 천이 호이트 이론이 아니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래서 2번, 3번이 바뀌었어요. 학자가 바뀌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은 점유지는 고급주택 도심들은 원거리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리 위치하죠. 그래서 이제 점유지대가 더 가까운 도심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18번은 이제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수요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는데 여기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형식을 좀 틀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즉각적인 답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득 탄력성이 주어졌어요. 소득 0.6에 나왔는데 이건 정상제를 말하죠. 그럼 소득이 얼마 변에 10%가 상승했어요. 그럼 소득에서 수요량이 6%가 증가해야 돼요. 정상제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물어본 것은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교차 탄력성은 다른 제와 여기서는 아파트 가격이죠.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이제 다세대 주택의 수요 교차 탄력성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8%가 증가했다 그랬어요. 그럼 소득에 의해서는 6%가 증가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8%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는 이게 몇 프로가 증가한 거야? 2%가 증가했다는 뜻이죠. 2% 증가. 그러면은 이제 그는 아파트가 얼마 변했다 그랬어요? 아파트가 5%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를 5% 나누면 이건 0.4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생각을 틀게 만들었더라고요. 만만치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렇게 18번은 4번이 됩니다. 19번은 이제 옳은 걸 물어봤는데 1번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이거 비탄력적이죠. 근데 전체의 수입은 임대료 상승에 따라 감소해 아니죠. 비탄력적이면은 임대료를 높였을 때 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2번에 대체재가 있는 경우가 대체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다 아니죠. 수요는 대체재가 있을수록 더 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그리고 이제 3번은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이 있는데 이 수요 점탄력도가 있고 호탄력도 있는데 점탄력도는 미분값으로 구해야 되는데 수요 곡선은 한 군데 분야마다 지점마다 탄력성 계산은 다 다릅니다. 그거를 3번은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도 몸이 있는데 몸 전체가 탄력성이 똑같진 않죠. 머리를 눌렀을 때 탄력성 이거 비탄력적이 딱딱하니까 배를 눌렀을 때 푹신푹신하니까 좀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측정하면은 각 그 수요곡선 한 점마다 탄력성은 다 다릅니다. 좀 우리 시험 범위를 이탈한 느낌이 좀 들었던 내용인데 근데 워낙 1, 2, 4, 5번이 확실하게 틀렸더라고요. 4번은 보니까 수요 가격 탄력은 단기,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이 되잖아요. 왜?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틀렸고 5번도 부동산 용도주는 용이할수록 수요 가격 탄력은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겠죠. 더 탄력적이 된다는 뜻이죠. 왜? 대체재가 많아진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은 기본적인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다 틀리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번에 보면은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되는데 이거는 2, 3, 4, 5번은 많이 보시던 지문들입니다. 1번이 틀렸죠.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커진다. 탄력적일수록 커지죠. 이것도 조세기착 문제예요. 경제적 손실이니까. 공급 비탄력적일 때 거기서 그 세금 부과에 의한 그 조세기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소비자 잉여고 이게 생산자 잉여죠.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럼 공급자들은 실제로 받는 가격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이걸 소비자한테 세금을 전가시키잖아요. 전가시키려면은 가격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공급자한테 부과된 세금이니까 공급이 줄겠지. 공급이 줄면은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 거에 대한 가격이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 하락한 거에 대해서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근데 요 가격의 변화하고 요 공급량의 변화를 논하는 거죠. 요만큼 변하면은 요것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네모가 조세액이고 요 삼각형이 사회적 비용입니다.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이 그러면은 공급이 가격 하락에 더 많이 줄었을 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만큼 줄었어. 그럼 가격 하락에 대해서 요거보다는 여기에 더 많이 변한 거니까 더 탄력적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전가시킨 금액이면서 본인도 부담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조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은 이만큼 커졌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비탄력적인 것보다 좀 탄력적일수록 요 사회적 비용 크기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이 아니라 탄력적일수록 커진다라고 이제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20번도 좀 생각하기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1번 문제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인데 어차피 공급량의 변화는 하나밖에 없죠. 해당 재화가 주택입니다. 그럼 공급량의 변화 칸에 주택 가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택 가격이 들어가 있는 건 21번에 1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2번은 주택도시기금 법령상의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개정의 용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끔 시사성 있는 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주택도시기금에는 주택개정이 있고 이제 그 도시개정이 있는데 주택 그 키워드가 뭐냐면 거기 보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택개정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거를 분양이든 임대주택에 대해 건설과 연관되는 거, 수요와 연관되는 내용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보기 4번에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다. 건설에 대한 지원, 구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주택도시기금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2번은 이제 4번이 틀렸다는 걸로 감각적으로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23번은 많이 보시던 내용이죠.
이제 옛날엔 단기 장기로 물어봤던 거를 뭐 t 시점 t 플러스 1 시점을 한 겁니다. t가 단기로 보시고 t 플러스 1을 장기로 보시면 돼요. 균형 가격과 균형 간의 변화니까 이거 하는 거 있죠. 공급 함수는 그대로인데 수요만 변하게 된 거죠. 그럼 최초의 공급 함수가 QS는 이제 EP고 최초의 수요 함수가 이제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900-P고요.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랬죠. QD2는 이제 1500- 이제 P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럼 요거 균형 구하고 요거 이렇게 균형 구하면 되죠. 그럼 요거 균형 구하면은 EP는 900- P가 되고 넘어가면은 3P니까 900이 되죠. 그럼 P 값은 얼마 나오냐면은 300이 나옵니다. 그럼 양은 얼마가 나오냐? 여기다 이제 이거 변하지 않는 건 여기다 공통점 집어넣으면 되겠죠. 300 집으면은 600이 나오죠. 다시 이제 요거하고 변하지 않는 공급하고 변화하는 수요를 또 이코를 만들어야 되죠. 균형이니까. EP는 1500- 이제 P가 되고요. 그럼 3P가 되죠. 3P는 1500이 됩니다. 그 P 값은 얼마 나오냐면은 500이 돼요. 그래서 Q 값에 대해서 여기다 500 집어넣으면은 1000이 나오죠. 그럼 균형 가격은 300에서 500으로 200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양도 600에서 이제 1000으로 400이 증가가 됐습니다. 200 상승, 400 증가를 찾으시면 되는데 그게 2번이 해당이 됩니다. 정답이고요. 24번은 그냥 이제 맞히는 문제죠. 기억해 보니까 준공했으니까 B고요. 그리고 귀속시켰으니까 T고요. 임차했으니까 L이네. 그 BTL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기억은 BTL이니까 리을번 라가 되고요. 니은번은 준공했으니까 B고요. 소유구가 귀속성의 T고요. 운영한 건가 O. 그러니까 BTO가 되는 거죠. 그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건 그냥 간단한 내용이고 25번에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전체적인 걸 다 물어봤습니다. 3번이 틀렸죠. 네,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개시 시점에서 소유권이 연금지간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죠. 주택연금제도라는 것은 주택이라는 실물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다달이 주택가격에 해당되는 일정 부분을 뭐죠? 그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만약에 중간에 못 갚는다 그러면 연금 개시가 끝난 시점에서 돈을 못 갚겠다 그러면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에서 연금 기간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상환을 연금을 못 갚아서 중도 상환 돈을 못 갚았을 때 연금이 종료된 시점에서 해야 돼요. 연금 종료 시점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거니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어요. 연금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26번은 이제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되어 있는데 1번은 틀린 게 있죠. 왜? 금융 지원하고 보조금 지급은 직접 개입 방식이 아니죠. 이건 간접 개입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개발액을 환수하는 제도가 아니죠. 개발 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 증가분의 일정을 환수하는 제도. 이거는 개발권 양도 제도가 아니라 개발 이익 환수 제도라고 하셔야 돼요. 개발 이익 환수 제도. 틀렸죠? 3번이 정답이죠. 이건 중개사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아마 공부하신 분이 금방 맞췄을 겁니다. 4번은 미개발 토지를 토지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기반시설 갖춤으로써 이용의 높은 토지 전환. 환지개발 방식이 되네요. 도시개발 사업 중에 환지개발에 대한 논리고, 그리고 5번은 뭐냐면은 토지 적성평가제도입니다. 그러니까 4번의 토지 적성평가제도가 5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틀렸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번은 이제 뭐 맨날 나오는 이제 담보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냐라는 내용인데 두 가지가 있죠. DTI하고 이제 그 LTV가 있는데 DTI로 계산하면 되죠. DTI 곱하기 소득, 기타 부채 이자, 나누기 저당 상수. 하면 이게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DTI가 지금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DTI가 40%가 주어졌어요. 0.3. 그럼 소득이 얼마짜리 이제 가진 사람 6천만 원이죠. 기타부터 이자가 없으니까 할 필요 없고요. 요거까지 2,400만 원이죠. 저당 상수가 몇 프로냐? 0.1이야. 그럼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인데 이제 이거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아니라 그 추가로 대출을 받은 최대 금액 물어봤죠. 근데 7천만 원이 기존의 담보대출이 있네요. 그럼 이거 빼면은 이제 2억 4천이죠. 2억 4천에서 7천만 원 빼면은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그 DTI 가지고는 추가로 가능한 게 1억 7천만 원인데
그럼 LTV로 마지막에 확인하셔야 돼요. 담보 가격이 5억인데 대부 비율이 지금 50%죠. 그럼 2억 5천이야. 이 2억 5천에 7천만 원 빼면은 1억 8천입니다. 그럼 1억 8천과 1억 7천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1억 7천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7번이 2번이 되고요. 28번은 그냥 용어가 나왔네요. 부채 감당률에 대한 질문인데 내용은 부채 서비스액 개념.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 지급분을 더한 것, 즉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데 그 이자 지급을 제외한 거라고 돼 있죠. 그렇지 않죠? 이자 지급액을 포함한 이자 지급액과 원금 상환액을 포함한 원리금 상환액을 말한다.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다시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기 때문에 이자 지급액과 원금 상환액을 합친 또는 원금 상환액에다가 이자 지급을 포함한 원리금 상환액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야 됩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28번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9번은 단순 해수기간법의 해수기간을 물어본 거죠. 지금 투자액이 1억 원이에요. 단순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1기 때 3천, 2기 때 2천, 3기 때 2천이니까 총 7천이 회수됐죠. 4기 때 6천이가 오버됐으니까 그 3년보다는 길고요. 그리고 이제 4년보다는 짧을 거예요. 근데 3년과 4년 사이에 이제 3천이 추가적으로 회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4년 차 때 6천만 원 들어오는데 3천만 회수되는 거야. 6천에 3천 절반이잖아요. 12개월의 절반이 6개월이죠. 그럼 3년 6개월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암산으로 해도 되고요. 3번이 됩니다. 그 30번은 이제 위험 분석에 대한 설명인데 위험 관리 방법 중에 4번이 틀렸죠. 위험 조정률이라는 것은 이제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적용하는 건데 위험한 투자에서 낮은 할인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죠. 이거 옛날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30번은 4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31번에 대한 논리는 부채 비율에 대한 논리가 3번이 틀렸습니다. 왜? 공식이 잘못됐잖아요. 부채 비율이라는 공식은 무슨 뜻이에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이죠.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이게 이제 부채 비율입니다. 근데 자기 자본을 이제 같은 말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라 그러죠. 요거를 저당 투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돈분의 남의 돈입니다. 근데 부채에 대한 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뀌었죠? 지분에 대한 부채다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공식 자체 가지고 장난을 친 문제입니다. 31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2번 문제는 이거는 완전히 노동력을 발휘하게 만든 문제로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 쉬울 수도 있고 뭐 실수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인데 5년 후에 1억 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5년 후에 현재 가치 일시불이 현가계수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간단한 문제인데 1억 원을 1 플러스 이제 R이죠. 할인율이 몇 %는 연 7%야. 0.07에 뭐죠? 5승으로 당기기만 하면 돼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이제 그 내용이니까 이게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1억 원을 가지고 가면은 1.07을 5번 눌러야 됩니다. 1.07 곱하기 1.07 이거를 아마 실수해서 4번 누르신 분은 좀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7 이제 5번 하다 보면 약 얼마 나오냐? 1.4가 나와요. 약 1.4. 그럼 근사값으로 약 얼마 나오냐면 약 7,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공식은 간단한 건데 요거를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 문제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에 해당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33번은 그 할인연금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이게 중요한 게 할인이라는 단어로서 현재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을 현재 가치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제 앞에 나왔었던 순영가, 수익성, 내부 수익률법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현재 가치로 구하는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뭐냐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수입할 때 세후소득을 가지고 합니다. 세후소득까지 판단해야 돼요. 세후소득까지 하다 보니까 요구수익률은 세후수익률과 지분배당이 있다 되어 있는데 거기 종합환원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왜냐? 할인연금 수지 분석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논하는 거기 때문에 세후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종합자본환원율은 총투자 개념입니다. 총투자. 그리고 사실상 최종적으로 지분 배당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후 수익률로 하는 겁니다. 세후 수익률.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렸어요. 이렇게 내용상으로.
그대로 보시고 34번은 이거 푸신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이제 원가법에 대한 논리랑 이게 바뀐 건데요. 지금 문제가 첫 번째 그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그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제조달 원가하고 감가액 비율을 할 때 감가액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금액의 주요 중에 하나 비율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그 감가액을 매년 감가액을 구하는데 정액법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정액법의 매년 감가액은 제조달 원가에다가 내용연수 만료 시에 잔존 가격을 뺀 다음에 요거를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제조달 원가를 한번 100%, 즉 1로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1 빼기 잔존 가격이 내용연수 만료 시에 이제 얼마다? 10%야. 10%는 0.1이겠지. 이게 0.9가 나와요. 그렇죠? 내용연수가 몇 년이야? 30년입니다. 0.9를 30으로 나누면 0.03이 나옵니다. 0.03은 몇 %예요? 3%가 되는 거죠. 이렇게. 3%에 해당되는 게 1번, 2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로는 거래사례 비교법의 사정보정을 물어본 거예요. 사정보정은 비정상적인 금액을 정상적인 상태 가격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럼 정상 상태 가격을 위에 잡고 비정상적인 상태 가격 밑으로 잡아요. 근데 정상 비교 항목이 정상 가격 대비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상 가격 상태가 기준으로 100%가 됩니다. 얘가 100이 되는데 비정상이 이거보다 20% 감가죠? 그럼 80이 돼요. 그럼 100을 80 나누면 1.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로운 것이 첫 번째는 3%고 두 번째 가로는 1.25를 하셨어야 되죠. 그에 해당되는 정답이 2번이 됩니다. 2번. 그 35번은 이제 가격 공시제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4번이 틀렸죠. 왜요? 표준주택이라고 이제 설명된 것은 보시다시피 표준주택으로 이제 선정할 때는 공동주택에서는 표준주택이 나오지 않아요. 단독주택에서 표준주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공동주택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35번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번은 가격 제원칙에 대한 설명이죠. 첫 번째 동그라미는 뭐냐면은 그 기능적 감가에 대한 내부적인 불균형을 초래한 기능적 감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균형의 원칙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그 주변 환경과 어려고 표준적 사항을 통해 확인하는 거니까 지역 분석 논리죠. 그래서 이거는 적합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36번은 1번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37번인데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수익 가격이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수익 가격을 구하려면은 순수익을 구해야 돼요. 순수익을 구한 다음에 이걸 환원율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순수익을 구하기 위한 자료가 뭐부터 주어졌냐? 가능 총수도 주어졌어요. 보통 이 문제는 이제 투자 분석 현금 흐름에서 나오는데 올해는 여기서 이제 건드렸네요. 그럼 가능 총소득을 계산하면 되는데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공실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공실이 가능의 5%야. 그러면 5천만 원 5%니까 이제 이게 얼마가 되죠? 250만 원이 빠지겠지. 그럼 유효 총소득이 얼마가 나면 4,750만 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영업경비를 빼야 돼요. 영업경비 빼야 되는데 거기 영업경비 항목 중에 세 번째 동그 봤더니 유지관리비 영업경비잖아요. 얘는 가능총소득의 3%래요. 가능총소득 5천만 원 나와서 거기 3%니까 150만 원. 하나 150만 원 잡혔고요. 부채 서비스액은 고려되지 않죠. 부채 서비스액은 밑에 나오는 이제 순영수 밑에 나오는 건 해당이 안 돼요. 영업경비 해당이 안 되고 화재보 없는 영업경비죠. 100만 원. 합치면 아직 250만 원이네. 개인적인 업무비가 경비가 아니잖아요. 개인적 업무 본인이 이제 부동산 투자자 본인이 업무비로 개인적으로 쓰는 거를 비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 업무비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250만 원만 빠져요. 그럼 결국 순영업소득은 얼마가 나오냐면 4,500만 원입니다. 그럼 수익을 구하는 거니까 순영업소 순수익이 4,500만 원인데 환원율이 지금 몇 %인가 봤더니 5%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9억 원이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는 그 총소득보다 쭉 내려오는 그 현금 흐름에 대한 기출문제의 내용이죠. 그래서 37번은 이제 4번입니다. 근데 이런 걸 잘 안 풀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한번 어려운 거 나오면 또 그 다음에 무난한 문제 나오더라고요. 38번은 감정평가 규칙상에 규정된 물건별 평가 내용을 언급했어요. 규칙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 1번이 틀렸죠. 왜? 건설기계는 원가법을 하는 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 그래서 1번이 틀렸고 38번은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설명이 쭉 돼 있습니다. 쭉 되는데 5번이 틀렸죠. 왜 그러냐면은 감가수정이란 제조달 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글자 하나 바꾸게 돼 있어요.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9번은 5번. 40번은 좀 처음 나온 문제인데 뭐가 처음 나온 거냐면은 보통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건물을 평가할 때는 원가법상으로 감가할 때 정액보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률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정률법에 대한 논리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인데 정률법에 대한 가격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원가법에 의한 가격할 때 적산 가격은 만약에 정률법으로 감가하라 그러면 공식이 있어요. 제조달 원가에다가 곱하기 장가율을 여기다가 경관연수를 승하면은 바로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돼요.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의 그 건축비를 말하죠. 근데 준공 시점이 2015년도 9월 30일인데 이때 준공 시점에서 신축 공사비가 8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 8천만 원이라는 것은 2015년도인 준공 시점의 건축비예요. 근데 이거를 감정평가할 때는 기준 시점의 건축비로 바꿔야 돼. 근데 건축비 지수가 2015년도가 100이고 2017년도가 125죠. 25%가 올라갔네. 그럼 곱하기 100분의 125 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 8,000원에다가 1.2 하잖아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1억 원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제조달 원가가 1억 원이야. 그러다가 이제 장가율이 있어야 되는데 장가율이 바로 주어졌어요. 몇 프로? 70% 주어졌어요. 그럼 0.7에 몇 년 경과했어요? 2년 경과했어요.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0.7의 제곱이 0.49예요. 그럼 얘는 얼마 나온다? 4,9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알면 간단한데 보통 이게 평소에 나온 적이 없었던 정률법에 의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힘들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마지막 40번은 전체적으로 지금 풀어보신 것처럼 이 계산 문제에 만약에 집중하셨던 분들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25일 때도 계산 문제가 11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새로운 형태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 위주로 많이 나와서 충격은 받겠지만 나중에 의외로 좀 많이 맞췄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올해는 새로운 형식의 문제도 좀 나와가지고 학교론 때문에 좀 고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합격하신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 정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축하를 드리고 아직 부족하신 분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신 판단하신 분들한테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28회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한 김덕기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